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하던 반장이 갑자기 매일 지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인 제가 아이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부모님 모셔서 상담 좀 하자.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하였고 그 순간 교무실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울컥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어린 제자 앞에서 울고 말았고요. 평소 제가 아끼던 아이였는데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도 들더군요. 그 당시 제가 부임하고 맡은 첫 반이라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부족함이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마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땐 꿈이 뭐냐는 질문이 나오면 친구들은 대통령, 과학자, 가수, 저마다 멋진 대답들을 했지만 전 늘 교사라고 말했죠. 이유요, 단순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어릴 적엔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셨기에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 방과 후면 늘 할아버지가 계시는 학교에 들르고는 했습니다. 그 바람에 할아버지의 교장실은 저에겐 놀이터이자 배움터가 되었죠. 교장실 책상에 앉아 책을 읽으시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제 하루 중 가장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힐끗 보시고는 씩 웃으시며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는 학교 한켠에 있는 텃밭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밭은 할아버지가 공을 들여 여러 채소들을 키우시는 곳이었는데 저를 데려가셔서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주시곤 했거든요. 이건 상추고 이건 배추야. 이 싹이 잘 자라면 거두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작고 여린 싹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게 나중에 우리가 먹는 배추가 된다고? 신기하면서도 마법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밭에서 씨앗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셨어요. 물을 줄 때도 흙을 고를 때도 꼭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요. 식물이 말은 못하지만 다 느끼면서 자라는 거란다. 사람 마음도 그래. 가르치는 것도 채소를 키우는 것과 같단다. 자꾸 들여다보고 정성을 들여야 상하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지. 그때는 할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이 그냥 멋있는 말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교육에 대한 할아버지만의 철학이셨던 것 같아요. 가르친다는 건 단지 지식을 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때 할아버지 텃밭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 텃밭에서 난 채소들을 할아버지는 다 손질하셔서 학생들에게 나누셨죠. 텃밭을 돌보기에 몇몇 학생들에게 당번을 정해주셨었거든요.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그 학생들은 육성회비 내는 것도 어려워하는 형편의 학생들이었더라고요. 그 채소를 챙겨가 반찬을 할 수 있게 할아버지가 일부러 당번을 시키시고 나중에 수확을 하면 가지고 가게 하셨던 거죠. 모자랄 때는 저희 집 텃밭에서 거둔 채소까지 얹어서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텃밭에 가기 위해 제 손을 잡고 할아버지께서 복도를 걸으실 때면 학생들이 복도에서 꾸벅 인사를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곤 했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났으니까요. 가끔 할아버지를 뵈러 오는 제자들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깍듯이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엎드려 절을 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할아버지를 뵈러 집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 제자들까지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반기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제 마음을 자부심으로 가득 채웠죠. 시간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교장실에서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축하한다며 할아버지께 꽃다발을 안겼지만 제 눈에는 할아버지가 슬퍼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학교 못 오시면 텃밭은 어떻게 해요?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 나누어 주시는 건 누가 하고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 밭에 무언가를 심고 가꿔야지. 가르친다는 건 그런 거란다. 다음 세상을 믿고 맡기는 거지. 할아버지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나도 꼭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지. 사실 저희 집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셨거든요. 그 바람에 등록금 걱정에 입시철마다 부모님은 밤잠을 설치셔야 했죠. 할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 적어 퇴직금으로 생활을 이어가셨고요. 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셋이나 있었는데도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에 주변의 이웃들은 이상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 댁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와 엄마는 웃으시며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정년퇴임을 하신 뒤에도 도움의 손길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쑥스러우셨던 거죠. 할아버지가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소식을 들으시면 꼭 그 아이들을 찾아가 만나보신다는 건 비밀리 하셨으니까요. 그저 아이들을 만나서 조용히 봉투를 건네실 뿐이었죠.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하시며 아이들에게 텃밭의 채소를 건네셨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교실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아이들의 삶까지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런 할아버지 곁에서 저희 가족도 조금씩 함께 움직이게 되었으니 형편은 좋아질 수가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그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김치를 담그실 때 일부러 양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건 영실이네 좀 갖다 줘야지. 아이고, 이번엔 된장국 거리도 좀 챙겨야겠네. 그리고 저 너머 집의 형석이네는 쌀도 좀 챙겨야 해. 아주 어릴 때는 늘 고생만 하시는 할머니가 왜 남까지 챙기시는 걸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을 도우시는 것을 응원하는 방법이라는 것도요.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할아버지를 따라 동네 슈퍼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세일 품목을 체크하고 쌀이며 휴지며 생필품을 한가득 장바구니에 담아 필요한 학생 집 문 앞에 조용히 두고 오셨죠. 중학생 때 저도 따라갔다가 문 열릴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문틈 사이로 감사합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면 왠지 마음이 찌르르 하면서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엄마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아이들 교복 수선을 도맡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입던 교복이 작아져도 새로 사기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엄마는 기꺼이 밤을 새워 바느질을 하셨어요. 특히 입학철에는 버리는 교복을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 가지고 와 수선을 하시느라 일주일 넘게 밤마다 바느질을 하실 때도 있었고요. 아름아름 소문이나 염치를 무릅쓰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비록 새 교복은 아니어도 깨끗하게 수선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학생들 생각에 엄마는 손을 멈추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입으면 다음 봄까지는 거뜬할 거야. 엄마가 수선을 마친 교복을 돌려주며 그렇게 말하실 때면 교복을 맡겼던 아이의 엄마도 아이도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죠. 수선비 대신 손편지를 써오기도 했고요.
엄마는 그 편지를 받고 모든 피로를 잊은 듯 웃고는 하셨어요.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았기에 저희 가족은 몸을 직접 움직이셔야 했고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부모님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했던 건 어쩌겠니, 누군가는 해야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릴 땐 왜 그렇게 온 가족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왜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조금은 억울한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뺏긴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 학교한 텃밭을 보고 나서는 알겠더군요. 저 역시 그 텃밭에서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의 그 텃밭에는 씨앗과 흙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성과 배려, 책임과 사랑이 한 땀 한 땀 심어진 밭이었죠. 그리고 제 마음의 밭에도 그 씨앗들이 조용히 싹을 틔웠고요. 그런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저는 한 번도 교사라는 꿈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많이 알고 있어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교육학 관련 책을 찾아 읽을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생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수업이 끝나면 찾아가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요. 결국 대학도 사범대에 진학했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내내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손편지를 보내주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아이를 먼저 발견하고 손 내밀 줄 아는 교사가 되거라. 할아버지의 그런 응원은 하나하나 모두 마음에 남더라고요. 교사란 그냥 수업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모두 그 편지에 담겨 있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임용에 붙고 첫 발령을 받은 날, 저는 교무실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감격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이제야 나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 교사라는 말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 꿈은 그렇게 단단하게 이어져 온 셈이었죠. 할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출발한 길이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빛이 되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 된 것이고요. 그 첫 해 맡았던 반이 바로 그 반장이 있던 학급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반장을 떠올립니다. 아직도 그 아이의 마지막 눈빛이 잊히질 않고요. 교사란 아이가 지닌 삶의 무게를 끝까지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 아이를 통해 배웠으니까요. 그 아이의 이름은 이주원.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죠. 교직에 첫 발을 디뎠던 해, 제가 맡은 중학교 2학년 3반이었고요. 교실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부터 이상하게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아이가 주원이었습니다. 혹시나 어두운 면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원이를 먼저 찾았던 것도 같습니다. 반 아이들 이름을 처음부터 불러주고 싶어서 미리 학생부를 보았는데 주원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다더군요.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달리 주원이는 활기찬 모습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낡은 체육복, 해진 가방끈을 본 저는 그런 주원이를 보며 괜스레 마음 한켠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단정한 옷매무새였고 늘 웃는 얼굴인 주원이는 또래보다 훨씬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친구들 일에 솔선수범했고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아이였죠. 그러다 보니 주원이는 반에서 꽤 인기가 많더군요. 반장 선거를 할 때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주원이를 뽑았고요. 압도적으로 많은 표가 몰려 반장이 된 주원이는 자기 이름이 호명될 때도 놀라기보다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것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원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반장 부반장을 했더라고요. 성적도 좋은 편이었기에 학급 임원으로 손색이 없는 아이였죠. 그런 주원이를 1학년 담임 선생님도 예뻐하셨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예뻐하셨어요. 주원이도 그런 선생님들께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아이였기에 저도 주원이가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급 임원 명단에 주원이 이름을 올리자 옆반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주원이가 또 반장이네요. 선생님, 한 해 동안 편하시겠어요? 작년에도 주원이가 반장한 반은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걔가 그런 걸로 유명했대요. 옆반 선생님의 말씀처럼 초임인 저는 주원이 덕을 많이 봤습니다. 반 아이들과 합심하여 반 운영을 정말 잘해주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주원이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일찍 나간다고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교실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교실불은 이미 켜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칠판은 아침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분필통 안에 분필도 색깔별로 정리돼 있었고 교탁도 말끔히 닦여 있더군요. 처음엔 누가 있는지 몰랐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를 보며 교실에 들어서는 주원이를 마주했거든요. 일찍 도착한 저를 보고 놀란 주원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와,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학교에 도착한 주원이는 교실을 정리한 뒤 자습을 한다더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든 말든 개의치 않고 묵묵히 해오던 일이라고요. 저는 그런 주원이를 보며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크게 될 아이다. 성실하다는 말로는 주원이를 설명하기엔 부족했어요. 주원이의 행동 하나하나엔 책임감이 있었고 사려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회의를 하느라 교무실에 있다가 교실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려고 6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다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실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당연히 우리 반도 아무도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 역시나 주원이더군요. 교탁 앞에 앉아 책을 펴놓고 조용히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창밖은 이미 어둡고 교실은 조용했지만 주원이는 고요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도 모를 정도로 몰입한 주원에게 저는 조용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주원아, 아직 안 갔구나. 집에 늦지 않겠어?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오늘 수학 시간에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 순간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혼자 늦게까지나마 공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어쩐지 그 표정이 단단해 보이면서도 어른스러웠거든요. 주원이는 쉬는 시간에 종종 친구들 과제까지 도와주곤 했습니다. 다들 주원이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잘해준다면서 칭찬했죠. 수학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수빈이라는 친구를 위해 쉬는 시간 내내 칠판 앞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마치 선생님처럼 문제 하나하나 과정을 짚어가며 알려주었답니다. 수빈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른 예시로 설명해주고 그마저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도와주었다더군요.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실험 보고서를 쓰는 걸 어려워하던 민수한테는 실험 원리를 다시 정리해줬고요. 영어 단어 시험을 앞두고는 복도 안쪽에서 친구들이랑 돌아가며 퀴즈를 내주기도 했어요. 주원이는 친구들이 이제 좀 알겠어 하고 말할 때마다 자기도 덩달아 웃으며 기뻐했다고 들었죠. 주원이는 그렇게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한 번 더 발을 내딛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새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주원이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는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주원이가 챙겨줄 때도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쓰지 못하게 되자 어느새 주원이는 반 아이들한테 줄넘기를 나눠주고 실내 체육 활동을 준비해놨더라고요. 비 오면 늘 답답해하니까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문제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교실을 정돈하는 일을 하고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일은 어른도 힘든 건데 말이죠. 그런데 주원이는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려하고 때론 대신 꾸짖을 줄도 아는 아이였습니다. 15이라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혼자 반듯하기도 힘든데 주변 친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모습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단순한 성실함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주원이만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저는 어느덧 주원이의 그런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담겨 있는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원이가 어느 날부터 매일 5분 정도씩 지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몇 번은 그냥 우연인가 싶었고 늦잠도 잘 수 있지 싶었죠. 주원이도 사람이고 조금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록 지각은 계속되더군요. 헐레벌떡 교실로 들어오면서도 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는 매일 아침 문이 닫혀 있는 교실 앞에서 괜스레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교실, 아직 닦이지 않은 칠판, 정리되지 않은 분필통.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모든 작은 정돈들이 사실은 주원이 덕분이었다는 걸 새삼 더 느끼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아침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업 시간에 주원이는 여전히 열심히 듣는 듯 했지만 간혹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긴 했지만 그토록 즐겁게 퀴즈를 내주고 칠판 앞에 서 있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죠. 칠판 앞에서 설명해주던 주원이 대신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문제집을 넘기는 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수가 실험 보고서를 들고 와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이번에 주원이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선생님께 여쭤보래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원이는 실험 원리를 다시 정리해줬을 테고 친구들이 이해할 때까지 묵묵히 설명해줬을 텐데 무슨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원이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 묻기도 했습니다. 주원아, 요즘 많이 피곤하지? 혹시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주원이는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애써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괜찮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다는 말이 늘 진심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겠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방과 후엔 가장 나중에 교실을 나서던 아이가 수업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을 메고 복도 끝을 향해 사라지곤 했고요. 게다가 1학기 때까지만 해도 전교권이었던 성적이 2학기 중간고사 때 미묘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불러 조심스레 물었어요. 주원아,
요즘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고 그냥 아닙니다 하고 웃기만 하면서 넘어가려는 듯 보이더군요. 주원아, 요즘 들어 여러 번 지각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본 중간고사에서도 성적도 조금 내려갔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 한번 모시고 학교에 와줄래? 상담 좀 해봤으면 해. 그 말에 주원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선생님, 그게 지금은 엄마가 움직이질 못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풍족하지 않다는 건 알았기에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이야기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원이 쪽으로 의자를 끌어당기며 주원이에게 다시 물었죠. 주원아, 선생님한테 말해줄래? 지금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선생님은 그냥 네가 괜찮지 않아 보여서 그래. 사실 엄마가 병원에 오가시면서 누워 계세요. 여름방학 때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지금은 회복 중이긴 한데 아직은 혼자 움직이시기 힘들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아침에는 고무를 주우시고 낮부터 저녁까지 시장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하셨는데 새벽에 하시는 일을 제가 대신하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집에 다시 들러 제가 챙겨드리고 와야 해요. 학교 끝나고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저녁부터 밤까지 식당 설거지를 하고요. 그렇게 해야 엄마 병원비를 채울 수 있더라고요. 밤에는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공부도 예전만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반장이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변화가 단순한 지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예전처럼 아침 일찍 나와 교실을 정돈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주는 웃음은 줄었어도 주원이는 여전히 자기 몫을 다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저는 조심스레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각을 했구나. 그러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주원아, 선생님이 미안하다. 너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어. 선생님께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제가 해내야 하는 일이니까요. 다른 일들도 잘하고 싶은데 예전만큼은 안 되니까 좀 속상하긴 했죠. 고물 옮기는 거 끝나고 바로 학교로 뛰어오는 건데 아무리 빨리 와도 지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빨리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이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주원이는 여전히 책임감 있는 아이였습니다. 단지 그 책임의 무게가 더 커졌을 뿐이었고 감당하기 힘들 뿐이었죠. 그 아이가 짊어지고 있는 하루가 얼마나 무거울지, 그 모든 걸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아이가 얼마나 대견한지를 저는 그날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느새 주변의 다른 선생님들도 주원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는지 눈물을 닦으시며 아이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군요. 15살짜리 아이인 주원이가 견디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이라는 걸 다른 선생님들도 공감하셨던 거겠죠. 친구들처럼 웃고 떠들기만 해도 모자랄 나이에 새벽부터 몸을 써가며 돈을 벌고 있었던 아이의 고통이 전해졌으니까요. 그날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 몇 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저를 포함해 모두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마 그동안 주원이가 보인 성실한 모습을 보셨던 분들이라 주원이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학 선생님은 내가 주원이 과외해줄게 하셨고, 가정 선생님은 밑반찬이라도 매주 집으로 보내자고 하셨죠.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는 등록금 일부를 학교 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셨고요. 그렇게 교사들이 힘을 모아 주원이를 도왔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주원이 어머님의 병원비를 마련해 주기도 했죠.
그 덕분에 주원이는 새벽 일과 저녁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은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자칫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원이가 점점 전처럼 돌아오자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기대에 보답하듯 다시 성적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더니 2학기 기말고사 땐 성적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수학 선생님은 틈틈이 문제를 봐주시며 엄지를 들어주셨죠. 주원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원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오래 걷는 건 힘들지만 요즘은 낮엔 혼자 앉아 계실 수 있어서 저도 이제 한시름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게 되더라고요. 2학기 들어 처음 보는 정말 편안해진 주원이의 표정이었거든요. 수학 선생님은 약속한 대로 쉬는 시간마다 계속 교무실로 주원이를 부르셨습니다. 복잡한 공식 하나에도 주원이 놓치지 않도록 천천히 짚어주시며 웃으셨죠. 덕분에 주원이는 다시 수학 문제를 붙잡기 시작했고 그 눈빛은 예전처럼 집중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은 아이라 그런지 선생님이 조금만 알려주셔도 잘 따라가더군요. 가정선생님은 매주 금요일이면 작은 보자기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반찬통 몇 개와 따뜻한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죠. 지원아, 이건 엄마와 함께 먹으렴. 너무 짜면 물에 한번 헹궈도 돼. 힘내고 있지? 그 쪽지를 받아든 주원이는 잠깐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꼭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있다는 걸 처음 실감한 사람 같았어요. 그 아이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늘 주원이를 좀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마치 빛이 서서히 꺼져가다 다시 조금씩 밝아지는 것처럼 주원이는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원이 다시 웃는다고 해도 그 아이의 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담임이라면 적어도 이 아이의 하루 중 몇 시간만큼은 편히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원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원아, 주말에 시간 괜찮니?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 곳이 있어. 주원이는 처음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는 토요일 오전 주원이와 함께 병원 근처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지인에게 부탁해 복지관에 연결을 해두었고 담당자 선생님께 사정을 전해 상담을 약속해둔 상태였어요. 복지관에 도착해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원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옆에서 말없이 아이의 손등을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머님의 회복 상황에 따라 재활치료를 연기해 줄 수 있고 가정 형편에 따라 간병인을 단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류 작업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온 뒤 주원이는 말없이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제가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혼자 안 해도 돼 주원아 라고 가만히 말해주었죠. 며칠 후 저는 학년부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렸고 교내 장학금 신청서를 주원이 이름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다행히도 복지관에서 연계된 지원과 학교 장학금이 겹치며 주원이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겼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제안했죠. 얘들아, 이번 수업부터 우리 반 주간 친구 발표 시간을 한번 해보자. 돌아가면서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고 이야기해주면서 작은 선물을 건네는 거야. 첫 번째 순서를 정할 때 가장 먼저 수빈이가 손을 들고 말하더군요. 저요. 저 주원이 하고 싶어요. 제가 수학 모를 때 진짜 잘 알려줬어요. 덕분에 점수 많이 올랐고요. 수빈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에 친구들이 쓴 손편지와 작은 간식을 하나씩 담아 주원이 책상 위에 올려두었을 때 주원이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미소를 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좋은 양분이 되어주는구나. 할아버지의 텃밭을 제가 다시 키우고 있다는 생각에 흐뭇했죠. 어느 날 방과 후 교무실에서 출석부를 정리하던 저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 주간 친구 발표가 시행된 지 몇 주쯤 지났을 때였는데 서로 잘해주려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났거든요.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다시 조금씩 아침에 일찍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금씩 더 움직이실 수 있어서 약도 챙겨 드시거든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럼 다시 교실 분필도 예쁘게 정리되겠네. 그러자 주원이는 장난스레 웃어 보이며 그러더군요. 아이, 그건 선생님이 정리하셔도 돼요. 서로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숙한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삶이란 어쩌면 누군가의 손 하나를 잡아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면서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학생들 돕는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온전히 이해도 되고요. 그날 이후 주원이는 더 이상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주원이라는 아이 덕분에 선생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게 있고 소중한지 다시금 배웠습니다. 주변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주원이를 서서히 다시 일으켜 세운 거니까요.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교내 방송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엔 책임감과 배려심으로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2학년 3반의 이주원 학생입니다. 교실 안에서 울려 퍼진 그 목소리에 아이들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주원이는 멍한 표정으로 어리둥절해했죠. 그러다 어느새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들보다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주원이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 그동안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대답 대신 그 아이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혼자 버텨온 어두운 시간들 끝에 주원이는 조금씩 빛을 향해 걸어나갈 거라는 믿음을 담은 응원의 손짓이었죠. 이제 주원이가 짊어진 짐의 무게는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기도 했고요.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 줄 아는 주원이기에 그 아이의 앞날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올 거란 기원도 담아서요. 그렇게 주원이는 중학교 3학년까지 무사히 잘 마쳤고 졸업식 날엔 학교 대표로 단상에 올라 당당히 졸업선서를 하며 학창시절을 마무리했습니다. 3학년이 되던 해 어느 날 주원이는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저 혼자 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한 뒤로는 매일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며 스스로를 다잡더군요. 친구들이 노는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겠다고 먼저 나서고 틈날 때마다 오답 노트를 정리하며 실력을 쌓아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노력 덕분일까요? 결국 마지막 학기, 주원이는 전교 1등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고 그 결과 졸업생 대표로 선서를 맡게 된 겁니다. 단상위에서 또박또박 선서문을 읽는 주원의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대견하던지 순간 울컥해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주원이는 틈틈이 학교에 들러 안부를 전하곤 했습니다. 얼굴 한번 비추는 것도 잊지 않고 지나가는 말로 근황을 전해주던 그 아이는 여전히 성실하고 따뜻했죠. 고3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을 만큼 대단한 소식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원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저는 정근을 갔기에 멀리서 소식만 들었지만 너무 기쁘더라고요. 주원이는 그때까지 저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아이가 군대에 간 동안 제가 멀리 도서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근 10년이 지난 시기였기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끔 주원이를 떠올리며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었고요. 그리고 몇 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재직했던 학교 근처에 교감으로 발령받아 재직하고 있을 때였죠. 주변 학교이기는 했지만 첫 부임지라 그런지 그 학교 소식엔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도 참 의미 있었으니까요. 늘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가끔은 그 아이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문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교감 선생님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 이야기들이 오가던 중 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 익명의 졸업생이 1억 원을 기부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감탄했고 교직에 몸담은 입장에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박수를 쳤죠. 저 역시 마음 깊이 감동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졸업생 이름은 이주원이라고 하더군요. 직접 밝힌 건 아니었지만 전달해준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순간 정말이지 시간도 소리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죠. 머릿속에서 오래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주원 맞아. 그 아이였어. 모두가 여전히 박수를 치며 감탄하고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냥 막 흐르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토록 힘들게 견뎠던 시절을 알고 있기에 더 그랬죠. 밥을 굶고 온 날도 있었고 운동화를 끼매 신으면서도 괜찮아요 하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신을 키운 학교에 1억 원을 아무 조건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사랑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연락을 해보고 싶었지만 혹여나 부담스러울까 싶어 따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교실에서 마주하는 아이들, 때로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눈빛 하나에도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지는 않을까 생각했던 날들을 떠올렸죠.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어떤 한 조각이라도 따뜻함을 남길 수 있을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주원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말없이 가르침을 주고 떠난 제자였으니까요.
어쩌면 교사인 제가 배운 가장 큰 수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주원이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꾸준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늘 웃으며 성실했던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던 얼마 전에 주원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먼 옛날 저희 할아버지를 찾아왔던 제자들처럼요. 저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더니 눈물을 흘리더군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사람 노릇하며 삽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한참 바라만 봤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는 주원의 어깨가 어찌나 떨리던지. 그날만큼은 다시 어린 시절 그 모습으로 제 눈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 잘 왔다.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했죠. 목임에 올라오는 감정을 겨우 눌러가며 말했는데 주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훔치더군요. 저는 조용히 주원이를 교무실 한쪽에 앉혔고 그 아이는 뜸들이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많이 헤맸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부러워해주는데도 가끔은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할까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쁘게 살았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던 그날 이후로 전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요. 그러면서 주원이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예쁜 나무 상자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책갈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갈피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쓴 편지 속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따뜻한 말, 조용한 손길, 그리고 믿어주는 눈빛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고 살아가게 한다는 걸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제자지만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바르게 따뜻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되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원이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오늘도 아이들 곁에 조용히 서 있어주자.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전하자. 그게 아이들의 삶 어딘가에 따뜻한 불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하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더 깊어졌고 제 서랍 한켠엔 그 책갈피를 조심스레 넣어두었습니다. 가끔 힘들거나 지칠 때면 그 문장을 꺼내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곁에서 또 하나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고요. 사랑하는 제자 주원아, 언제나 네 편이었고 앞으로도 널 응원할게. 그리고 고맙다. 선생님한테 널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렇게 주원이에게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 직업이 교사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지표가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일이니까요. 우린 가끔
우리가 건넨 말 한마디나 지나가듯 건넨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온기가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키고 또 다른 따뜻함으로 세상에 되돌아오죠. 교사라는 이름으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곁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작은 온기가 누군가 인생을 밝히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기억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따뜻한 세상을 건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